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5년 차입니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 하나뿐인데 정작 미국은 지원을 줄이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나라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39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에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미국의 패권이 정말 끝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바뀌는 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하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왜 미국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쪽이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와 돈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여기서 합의하자고 압박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 역시 미국이 어디까지 밀어붙이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을 계속하게 만드는 수도꼭지와 전쟁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수도꼭지를 사실상 한 나라가 같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기 마련인데요. 왜 아직도 안 끝나는 걸까요? 정말 미국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미국이 못 끝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는 굳이 빨리 끝낼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숫자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넘긴 무기를 보면 작년에는 한 달 평균 약 5억 8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 들어서는 2억 6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꺼내서 바로 보내는 방식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점점 줄어들었고 이후에 새로 통과된 대규모 지원 예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손을 뗀 거는 또 아닙니다. 무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제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끝낼 만큼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딱 끝나지 않을 만큼만 지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러시아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결국 자국민을 설득해야 하죠. 그런데 전쟁이 몇 년씩 계속되면 그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가 계속 돈을 내야 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빨리 합의시켜버리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동맹들에게 해왔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했던 나라를 미국이 점점 압박해서 양보시키는 모습을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우리도 정말 끝까지 지켜줄까? 우리의 동맹이 결코 안전한 걸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순간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내거나 신뢰를 깨거나. 그런데 지금처럼 전쟁을 적당히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둘 다 크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의 군사력과 재정은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바로 옆에서 계속되는 한 유럽은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사는 무기 가운데 상당수는 결국 미국산입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반드시 손해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게 비용이 적은 선택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도 비용이 적은 선택이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더 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세계의 안전 보증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비용을 줄이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994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물려받았습니다. 핵탄두 숫자를 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약과는 성격이 달랐다는 것이죠.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누군가가 군대를 보내주는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킬 힘과 의지가 있는 나라들이 존재할 때만 힘을 갖는 문서였던 것이었죠. 사실 국제 질서도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종이에 적힌 조약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해온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고요. 그런데 이 역할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동맹국을 지켜주고 바닷길을 열어주고 분쟁이 생길 때마다 개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죠. 미국이 그 돈을 계속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 질서가 결국 미국에도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미국 혼자만 압도적으로 큰 나라로 남을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이 만든 개방적인 무역 질서 안에서는 중국 같은 경쟁국도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데 그 안에서 자기 경쟁자가 커지는 것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커졌습니다.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결국 돈입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면 그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빚은 늘어나고 그 빚에 붙은 이자까지 커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남의 집을 지켜주기 전에 내 집과 관리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 미국의 변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느 대통령이 친러시아냐, 반러시아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곳에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는 비용 자체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변화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저는 미국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러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움직인 이유를 단순히 민족 감정이나 역사 문제만으로 설명하면 뭔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 전에도 계속 존재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예전부터 약해졌다고 판단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면 우크라이나를 침범해도 되겠다. 지금 움직여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움직임은 더 직접적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방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유지해왔던 낮은 국방비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에 그냥 알아서 움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요구한 겁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자기 돈으로 지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왔고,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예전처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군사력에 기대면서 국방비를 아껴왔던 나라들이 이제 자기 돈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미국이 조용히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동맹국들에게 직접 계산서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훨씬 분명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냥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성향 때문 아니야? 사람이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자기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변화도 개인의 성향 때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 늘면 당연히 이자도 늘어납니다. 이 빚에 붙는 이자로만 1년에 쓰는 돈이 국방비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큼을 빌린 돈의 이자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들어오든 공화당이 들어오든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매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돈을 계속 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는 여유 자체에 적색 신호가 켜진 겁니다. 트럼프는 그 빨간불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정학이라고 하면 보통 전쟁이나 외교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 돈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 돈이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는 것도 돈이고, 러시아를 얼마나 압박할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는 게 결국 돈하고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니까 정세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니까 또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본다는 건 결국 돈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지를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투자 원칙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의 세계 질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전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속 중심에 있을 거고, 달러도 계속 지금처럼 쓰일 거고, 미국이 동맹국을 계속 지켜줄 거고, 세계 경제도 지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볼 겠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는 결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국내 뉴스만 계속 보다 보면 왜 이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뭘 하는지를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는 거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서 돈을 빼고 있는지, 동맹국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본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같이 보다 보면 뉴스에서 따로따로 보이던 사건들이 어느 순간 연결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미국의 변화도 단순한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산업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가운데 미국이 만든 금융 시스템과 전혀 상관없는 게 얼마나 될까요?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국채도 그렇고 우리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사실 미국의 신용과 질서 위에 상당 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걸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지정학과 세계 질서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비트코인을 그냥 새로운 투자 자산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자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서 비트코인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무엇이 비트코인을 지금처럼 독특한 자산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미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다르게 보이셨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담은 영상 준비 중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는 시간만큼은 뭔가 하나를 얻어갈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